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최근 북한 당국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하고 남북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그 배경과 의도를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네요. 네, 북한 당국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했다면서요? 네, 한국 내의 모 일간지에는 네. 먹통된 남북관계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지난 9일 낮 12시부터요. 네. 남북 정상 간의 직통 전화 등 남북 간 4개의 통신선을 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는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 말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통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하고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 간에 직통전화를 놨었는데 이게 결국 개통 781일 만에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한 2년여 만에 그렇죠. 끊어진 2년이 좀 더 거네요. 지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신선이 끊어졌고요. 예. 남북 동서해 군사통신 연락선 끊어졌고요. 예. 그리고 남북 기계실 간 시험 통신선도 역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은 이날 이렇게 통신선을 단절한 것은 예.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남조선 것들. 예, 표현이 원색적이죠. 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중요해요. 첫 단계란 네. 말은 추가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네요. 경고죠. 뭔가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고를 한 셈인데 네. 자, 남북 관계가 이에 따라 급속도로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게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네. 북한 주민에게 전단을 보낸 이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바보, 뭐 똥개, 그리고 들 짐승보다 못한 네. 인간 춤을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는 원색적 표현들인데 네. 이걸 사용해서 비난을 했고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 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댔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네요. 격앙된 목소리고 역시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또 전단 보내기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폐지하거나 네.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문을 닫거나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네. 협박 비슷하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8일 대남 사업 부서와 사업총화 회의를 했는데 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적 대적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길게 서술했지만 네. 요점은 그거예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구나 이런 대목이죠. 네, 그러네요. 결국 뭐 남북 경색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그러네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통일부는 9일날 네. 통신선을 소통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예.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 그러니까 매우 담백하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그냥 반복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 없이 일단 그날은 침묵을 했는데요. 대신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탈북인 단체를 통일부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인 단체 해산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일부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보면 예. 한국 정부는 올해 들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네. 혹 이번에 북한의 대남 비난이라든가 불만사항 또는 남북 간 통신선 차단 사태가 교류와 협력 추진의 어떤 중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선 이전부터 좀 짚고 가보면요. 북한 당국이 이 시점에 갑자기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고 통신선까지 차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아직 뭐 북한 당국이 뚜렷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네. 다만 좀 북한 사회 현재 부딪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이걸 찾아보면 어떻게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뭘까요? 제일 처음엔 일단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3년 넘게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북중 무역이 사실상 전격 중단되면서
경제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민경제 부분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양이 3개월째 배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배급이 끊긴 상태고요. 평양이 이러면 그렇죠. 문제죠. 이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최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수도 시민 생활 보장 문제 이런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제2의 고난의 행군 아니냐 이런 건데 당국은 이 코로나 비루스로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있다. 또 제국주의자들의 봉쇄 책동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정 부족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래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완공을 목표로 15개 대형 국가건설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재정 부족으로 현재 이걸 5개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될지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정도로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 없으면 북한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수입을 못해요. 수입을 못하면 이게 인민 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화가 부족해서 수입을 못하니까 이걸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반강제로 매각을 한 상태인데 이것을 실시하고 나서 한 달 만인 5월쯤에 목표액을 쭉 총괄을 해봤는데 8%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채를 발행해서도 재정 부족을 메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 여기에 이제 꽃제비도 증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경제난에 부딪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내부에서 자력갱생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자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현재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를 집중 공략해가지고 교류 협력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좀 부분적으로 약화시키고 또는 북중 무역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전략일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 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뭔가 수단이 아니냐 뭐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 관계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인물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는 것도 눈에 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배경은 또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건 좀 저희들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김여정이 대남 비난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남 문제에서만 김여정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북한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위와 역할이 높아져 왔었어요. 그래서 조선노동당의 핵심 부사라고 할 수 있는 선전선동 부장이 오른 지가 꽤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의 핵심 부서인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를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장악했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 총괄을 김여정 부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한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아까 공채를 발행했다고 했는데 공채에 대한 중간평가도 김여정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동신문에 지금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막 비난하면서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도 김여정이잖아요. 이걸 보면 그렇죠. 국내외의 중요한 핵심 업무를 김여정이 지금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당과 국가의 주요 업무를 다 챙겨요. 자, 이제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 벌어졌는데 최근 노동신문에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이 당중앙이라는 용어는 지금 북한 역사에서 2번 정도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김일성 주석 시대에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화될 때 그 후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김정일이 당중앙이었어요. 후계자였죠. 또 하나 2010년에 이때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였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한 번 또 등장하는 게 당중앙이었어요. 그럼 후계자를 지칭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연이어 3번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르게 주요 직책에 올랐고 또 주요 업무까지 챙겼고 이런 김여정 부부장이 당중앙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냐, 후계자가 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추측이 나올 법도 한데요. 일단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굉장히 젊은 상황이잖아요. 네. 김여정 부부장을 후계자로 공식화한다는 게 사실 쉽게 이해는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완전히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일부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통들을 통해서 또 특히 조금 고위층 간부 등등을 통해서 이 내막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김여정을 당 중앙으로 부르라 이런 지시가 전당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답니다. 그럼 명시적인 지시가. 다만 5월 24일 선전선동부에 김여정을 당 중앙으로 부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몇 군데 언론에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데일리 NK에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백두혈통 가문의 새로운 결정 이런 식으로 해서 당 문헌으로 하나의 문서가 채택이 됐는데 그게 6월 3일 날 당 내각 그다음에 각 성중앙기관 그리고 사법기관 군부대 부장급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네. 대상으로 긴급 학습 강연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6월 3일 날 최근이죠. 이때 3쪽짜리 강연 자료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백두혈통 가문 그리고 어떤 당 중앙의 어떤 강화 네. 등등등 이런 내용들로 학습 강연을 긴급하게 진행을 했고 5일 후인 6월 8일에는 전국 초급당위원회 긴급 확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세포 비서까지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주요 골간들은 다 온 셈이죠. 여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백두혈통 가문의 새로운 결정, 당 문헌과 관련된 북한에서는 정치 사상 사업이죠. 그 내용을 또 학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청년동맹, 여성동맹, 그다음에 직업동맹 같은 대중단체 학습과 선전을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백두혈통과 당 중앙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걸 보자면 지금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당 조직과 선전 매체를 통해서 당 중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주요 현안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김여정 제1부부장을 당 중앙으로 인식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네. 그런 걸 통해서 김여정의 지휘 역할을 확실히 확고하게 만든다. 지금 이런 분위기는 있어 보입니다. 약간 후계자 되는 구도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김여정이 후계자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취재해봤어요. 그러면 김여정을 후계자로 공식화하기 위한 분명한 작업이냐 그런 결정이 내려졌느냐 그랬는데 일부 핵심 간부층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김일성 시대 당 중앙으로 불리며 공식 후계자가 됐던 김정을의 지휘와 역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있다, 차이가. 김여정의 지휘와 역할을 강화하고 당 중앙이라고 인식시키는 그런 건 맞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백두혈통 가문의 2인자 정도. 그 다음에 김정은 부재 시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 그리고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만약에 등장할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을 유지하면서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후견인이 되는 정도의 역할. 지금 이런 의미로 당 중앙을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 또는 김일성 시대에 후계자로 공식화한 사람들에게 썼던 이 당 중앙과는 약간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주셨어요. 이걸 보면 당 중앙은 분명히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김정은 다음으로 권력을 주는 사람, 권력을 차지하고 만약에 김정은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또는 장기적으로 업무를 안 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김여정이 업무를 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김정은 다음에 김여정이 그 다음 최고 지도자냐 이건 좀 불확실한. 그 다음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등장할 때까지의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위기관리자로서의 제2인자 이런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시점에 김여정 부부장의 지휘와 역할을 백두혈통 가문의 2인자 뭐 이렇게 후견인으로 높이려는 의도가 왜 하필 이 시점인가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김여정의 지휘와 역할을 높이는 작업은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의 심혈관 상태가 좀 악화됐다는 이런 제보들이 쭉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좀 본격화됩니다. 조직 지도부장도 그때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건강이 더 갑작스럽게 악화돼 버렸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악화됐고 또 최근에 그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주변에서는 신체 건강 나이가 60대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분위기라는데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일 길게는 40일간 모습을 안 나타내고 중간에 한 번 나타내고 막 그랬잖아요. 이때 중태설 나오죠. 사망설 나오죠. 이것 때문에 민심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접하면서 북한의 지도부가 이거 생각보다 부재시, 그것이 건강 문제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든 공백이 생기면 혼란이 꽤 네. 크구나라고 하면서 약간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 북한 제보자의 증언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수습하려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20일 또는 40일 정도 설사 안 보여도 네. 당 중앙 김여정이 굳건하게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여정 부부장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면서 또 대남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김여정 제1부부장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